안녕하십니까. 좀 떨립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출반장 한 번을 못 해봤거든요. 어느 기관이나 단체 앞에 한번 서본 적도 없고요. 이런 자리는 정말 생소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극동방송 익산 운영위원회 총무라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건 60여 년간 살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직책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익산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독교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약 32%, 33% 정도 됩니다. 원불교가 총 본산이 거기에 있고, 그래서 더 상대적으로 좀 복음이 많이 성장하지 않았나. 두 번째는 도청 소재지인 전주를 놔두고 익산에 먼저 기독교 방송 CBS가 생겼어요. 한 40여 년 동안 익산에서 방송을 하면서 기독교 문화 창달에 많은 역할을 사실상 했지요. 그러나 보도 기능이 다시 되살아나고 광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큰 시장으로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주로 옮겨갔어요. 익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굉장히 아쉬워했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잡을 수가 없었죠. 차제에 우리가 순수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들어있었고, 한 10여 년 전에 뜻이 있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이렇게 몇 분이 모여서 전라북도의 극동방송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때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으로 있던 분이 조배숙 의원이고 권사입니다. 저하고는 초등학교 때 한 2년 후배였고 한 동네에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시고 모든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골에서 볼 때는 별로 대수롭지가 않았는데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대단한 자리더라고요. 이제 그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가장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누구냐 찾다 보니까 이제 저를 찍은 거예요. 유치위원회에서. 그래서 와서 심부름도 좀 하고 차 운전도 좀 하고 커피도 좀 다르고 이런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반강제로 끌려 들어갔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총무 역할을 한 7년째 하고 있고요. 평생 제가 선언한 게 있습니다. 저의 사전에 장은 없다. 총무로 말뚝박고 총무로 은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합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화요일마다 채플 시간이 있더라고요. 새벽 시간을 통해서 직원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이제 목사님들 많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와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좀 할애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격도 안 맞고 분위기도 아니고 도저히 감당을 못할 것이다 라고 몇 차례 이렇게 고사를 했는데, 이게 좀 교만으로 보였는가 봐요.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초빙을 하고 청빙을 하면 빨리 와서 이렇게 해야 되지 뭔 짓이냐라는 소리가 얼핏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달 전에 좋습니다. 가서 죽을 한번 쓰겠습니다. 죽을 쓰든 밥을 하든 내가 할 도리는 다 할 테니까 나중은 이제 괜히 불렀다라는 소리를 하시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아무튼 가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한 2달 전에 지적동에 있는 대전 극동방송의 화요일 채플 시간을 제가 한 30분 정도 제 살아온 얘기를 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죽을 썼는데, 죽이 필요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한테는 밥보다도 죽이 더 약이었던가 봐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지사장님이신 김용환 목사님도 그때 계셨어요. 한 2, 3일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7월 13일 이렇게 좀 나와서 해줄 수 있느냐. 극동방송보다도 그때는 한 20명이라고 그래서 갔는데 어이가 없죠. 말도 안 되죠. 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여자한테 약합니다. 목사님한테 약하고 여자한테 약해요. 네, 여기 일부 예배 때 계셨었는데 김영애 국장하고 그다음에 유진선 PD라고 이 두 여자한테 제가 꼼짝을 못합니다. 무조건 와서 해라, 아멘 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상식으로 생각을 할 때 저희 교회도 이제 외부 그 간증하는 시간에 이제 청빙도 하고 그 외부 목사님 모셔서 선교사님 모셔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회 결의도 받고 이렇게 저도 장로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제 오후 예배 아니면 수요 예배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예라고 했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는데 1부, 2부 해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이런 명색이 장로고 권사니까 주일날 빠질 수는 없고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기 대전에 하루 이렇게 예배를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됐다. 근데 단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검증을 받고 그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그 교인들이 당신이 갈 때는 인간 심순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산교회 장로로 가니까 성산교회에서 먼저 검증을 받고 그리고 가서 결과를 좀 보자. 박수가 많이 나오면 가고 박수가 안 나오면 못 간다. 네, 불행하게도 박수가 좀 나왔습니다. 검증을 1차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언부언 할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솔직히 많이 떨려요. 그래서 물을 자주 먹을 테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에 그 5 형제가 태어났고요. 그 중에 둘째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느냐 그러면은요. 학교 다니면은 이렇게 학적 부에 아버지 직업을 씁니다. 근데 농업이라고 써요. 저희 때는 농업이 대한민국의 약 60% 70% 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농업인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남의 돈을 이렇게 대리 경작을 해서 지금은 뭐 대리 경작이라고 그럴싸하게 이름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어우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땅을 임자한테 5,000평, 4,000평 이렇게 어우리로 해가지고 1년 내동 이렇게 농사를 져서 반절은 딱 그냥 그 주인한테 갖다 주고 반절을 가지고 이제 경비하고 생활하고 애들 이렇게 키우고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대학교 가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고등학교 갈 무렵에 그래도 고등학교는 다니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농업고등학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농구에는 그 실습 현장이 있어요. 이제 뭐 축산과, 뭐 제조과, 뭐 가공과, 그 농업과 뭐 이런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 따라서 논도 있고 밭도 있고 이제 돼지 막도 있고 닭장도 있고 소막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실습 현장에 가서 일을 오후에 하면은 등록금이 면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농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전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가서 이제 실습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데 이게 말이 실습이지 글자 그대로 버슴이지요. 돼지막에 가서 돼지똥 치고 소막에 가서 소똥 치고 이게 우유 젖짜고 이런 일을 고등학생 때부터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 수업료 전액 면제에다가 그 1년에 6천만 원이 아니고 6천 원. 전반기 3,000원, 후반기 3,000원 이렇게 해서 6,000원씩 명부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장학금 받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51살이셨는데
유암 판정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서 51살에 위암에 걸리셨어요. 지금부터 40년이 훨씬 넘는 전입니다. 지금도 집안에 암 환자가 하나 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다 치료비, 수술비, 수술 받고 20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 저희 친척들 아니면 이웃들이 하는 얘기가 저 집이 이제 끝났다. 글자 그대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광고하셨지만 고아원이나 이런 데로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정도의 목소리가 제 귓가로 막 들렸습니다. 저희 동생이 셋이 있는데 막내 동생은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저희 위에 형이 하나 있는데 참 자유스럽게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 자유스럽게 살아요.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고 이제 어머니를 모셔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일이 농고를 나왔는데요. 농고의 총동창 회장이 서울 미원 그룹의 임대용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졸업생 중에서 한 서너 명 정도를 이렇게 추천을 해서 서울 미원에 이렇게 취직을 이렇게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기 뽑히면은 신의 직장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도 됐는데 제가 거기에 뽑혀서 서울 미원 1회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합니다. 정말 잘 됐다.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글자 그대로 농구생 들여다가 뭐 하겠어요. 생산 현장입니다. 글자 그대로 노가다예요. 일본 말로. 일하는 현장에서 뭐 심부름이나 하고 뭐 집 날르고 이런 겁니다. 거기에서도 뽑히면 좋은 데로 가기도 하였지만 제일 처음에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집안에는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애들 이렇게 데리고 없는 형편에 나라도 뭔가 빨리 글자 그대로 청운의 푸른 꿈을 꾸고 안고 서울에 왔으니까 성공을 해야 되는데 생산 현장에서 무슨 성공이라는 것이 감히 가당치도 않지요. 한 20개월 만에 서울 생활을 접고 이제 어머니 곁으로 내려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기 때 실습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습을 제가 이제 가축병원과 제약회사를 이렇게 같이 하는 가축약품 제약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실습을 한 6개월간 이렇게 받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열심히 했던 모습을 경영진에서 보아왔던지 바로 입사를 하게 하고 일단은 생산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머물다가 바로 영업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집안일을 좀 보살피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이 익산에 있는 변두리 쪽에 있고 노는 없어도 집터는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머니가 이 배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어서 이렇게 장에 나가서 이제 팔고 그랬는데 그런 소득보다는 내가 그래도 축산과를 나왔고 한 3년간 현장에 있었고 지금 다니는 곳이 제약회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이제 눈이 좀 빨리 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를 키우는 것이 낫겠다. 소는 너무나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닭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양계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막을 쳐서 이렇게 키우는 사업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오고 그러면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좀 더 큰 직장으로 세상 말로 좀 좋은 직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게 전라북도 제약회사 이제 지역 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고졸의 영업부 직원이 대졸의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하고 경쟁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은 학연이나 지연이나 지식을 가지고 영업을 할 때 저는 이제 땀과 발품 팔아서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전라북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충북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데 우리 회사에 각 지역마다 소장이 한 명씩 있습니다. 제가 1, 2, 3등을 한 번도 안 놓쳤던 것 같아요. 한 몇 년 동안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 사회활동을 하고 그 주변을 많은 사람들과 접하다 보니까 눈이 조금씩 뜨여요. 직장은 직장대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집에 터가 좀 있으니까 이제 축산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닭을 키워서 조금 소득이 일어나니까 이제 소를 좀 더 키자 해가지고 소를 제일 처음에 직장을 옮기면서 받은 그 퇴직금이 좀 있어서 그놈을 가지고 소를 9마리를 샀습니다. 사서 1년을 키니까 이것이 18마리로 늘어나고요. 또 1년을 키니까 다시 한 30마리 늘어나고
또 1, 2년을 키우니까 최고 56마리까지 이렇게 켜지더라고요. 근데 56마리 이상 더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주위에서 냄새가 난다고 도저히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몽땅 팔아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농장을 하나 확보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땅 평수가 평당 10,000원 정도 했는데 한 10,000평 정도를 눈 딱 감고 샀던 것 같아요. 명예는 제 앞으로 했습니다만은 이 소를 킨 것은 우리 안 식구가 켰거든요.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던 건 관계로 아들이 이제 그때 당시 1살, 2살, 3살, 3살, 4살, 5살, 지금은 뭐 28, 29, 30입니다. 연년생으로 셋을 낳았어요. 근데 아까 우리 형이 좀 굉장히 자유스럽게 산다고 그러는데 정말 자유스럽게 사는 분이라 어디 가서 애들을 한 3명을 낳아가지고 그냥 어머니가 조금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데려다 준 것이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애들 조카들 셋, 우리 아들 딸 셋, 그리고 어머니 다 이렇게 해서 불평 없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 한 식구가 살아줬어요. 소를 56마리나 키면서 똥 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와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마워서 명예는 내 앞으로 했지만 농장은 네 이름으로 하자 해서 미래농장이라고 편말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지금도 그 돌에 가서 크게 돼 있는데 미래농장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정말 뿔뿔이 흩어지고 집안이 망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한테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대리, 과장, 차장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나름대로 소득도 되고요.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기아에서 프라이드 자동차 처음으로 나왔을 때 회사에서 프라이드 자동차를 이렇게 사줘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300명, 400명 정도 모였는데 승용차 가진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제가 프라이드 승용차를 그때 처음으로 타고 다녔거든요. 한 번은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점심 때, 저녁 때 담임 목사님 오고 식사를 하시는데 면허증을 땄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정도 교인이면은 누가 자동차 한 대 목사님한테 사주셔도 될 것 같은데 눈 딱 감고 손 드십시오. 저도 눈은 감고 손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회개를 봤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예배가 끝나고 도대체 손들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한 명도 없었다라 그래. 그러면 제가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그때 봉급은 불과 100만 원 조금 남짓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자동차가 현대에서 포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차가 엑셀하고 프레스토라는 나왔는데 엑셀 가격을 보니까 470만 원이더라고요. 봉급은 100만 원 조금 넘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부수입이 세상 말로 투잡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리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졌어요. 목사님 자동차 내가 사드리겠습니다 하고 선뜻 이렇게 엑셀 자동차를 그때 470만 원 주고 사들인 기억이 납니다.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린 대가가 조금씩 나와요. 농장을요 하나 사고 돈이 조금 되면은 또 하나 사고 제가 땅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왜 욕심이 많았냐 그러면은 중학교 한 2학년 때로 기억이 드는데 하루는 아버지께서 술을 못 드시거든요. 근데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밤에 한숨을 푹 그때 방에서 안방하고 바로 건넌 방 2개밖에 없었는데 안방에서 그냥 한숨을 푹푹 내쉬는 소리가 나고 어쨌거나 이런 얘기를 들려요.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논을 한 5,000평 정도를 대리 경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이 소고기도 사다 드리고 술도 좀 사다 드리고 해서 논 주인한테 5,000평의 농사를 졌는데 갑자기 3,000평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0평만 남은 거예요. 2,000평 농사재 가지고는 정말 애들 못 키우거든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한숨을 이렇게 잡수시도 못하시는 술을 드시면서 그렇게 한숨을 이렇게 내셨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고 귓가에 들려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만 여력이 있으면 막 땅을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투기가 아니라 그냥 땅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이루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름당했는데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땅을 좀 사놓자 해가지고 농장을
논이나 이런 걸 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업계에서 이제 양계장, 농장 이것들을 하나씩 사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가서 이렇게 돈을 주고 밭에 사기도 하고, 하나도 사고 둘 다 1년에 막 3개씩도 사고 2개씩도 사고 해갖고 농장이 7, 8개 정도로 막 늘어났습니다. 94년도에 제가 우리 교회 회계 집사로서 지출 회계를 받는데, 원래 2년입니다만은 4년을 했어요. 94년도 시작했으니까 97년도에 이제 회계를 그만두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회계 집사를 잘 하면은, 은혜스럽게 사고 없이 잘 하면은 축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항상 이렇게 전설같이 내려왔는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선배 회계 집사들도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뭘 잘 되려면 뭔가 하나를 해야겠는데, 1997년도에 그만뒀는데 1997년도가 무슨 해입니까? IMF가 터졌던 해잖아요. 11월 달에 IMF가 터졌는데, 저는요 그때 회계 집사를 그만두면서 마무리 지면서 교회에 그때 15인승 아시아버스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달궈서 제가 용기 있게, 뻘짓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당시 그냥 아시아 25인승 버스를 제가 그냥 현금으로 사서 이렇게 그냥 교회에다가 바치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직장 생활과 집에서, 직장 생활의 수입은 한계가 있죠. 근데 집에서 양계도 하고 소득했던 것이 상당한 소득을 창출해 줬던 것 같아요. 농장도 한 7개 정도가 이렇게 됐어요. 7개 농장마다 전부 다 농장장을 두고 거기서 닭을 켜서 소득을 얻고, 그리고 또 재투자하고 정말 신나게 살았습니다.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놀랐고,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고, 야, 저 집 다 이제 무너진 줄 알았더니 살아났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렇게 승승장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지요. 저는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93년도인가 회사를 그만두고 가축병원을 개업을 합니다. 가축약품 상사입니다. 가축약품 상사를 개업을 해서 이제 약품을 농장에다가 이렇게 계속 팔고 다니고 수금을 하고, 월 매출이 한 8, 9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잘 됐어요. 세상을 조금 앞서갔어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 축산업계 그리고 양계업계에서만큼은 내가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 자부심과 긍지가 나름대로 생기더라고요. 거기에서 멈춰야 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유통을 해야 되겠다. 생산을 해서 판로가 마땅치가 않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또 중간에서 마진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유통업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닭을 이렇게 키우면은 그놈을 이제 중간 상인들이나 소비자한테 직접 연결해주는 유통 사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되더라고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많은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됐어요. 이것밖에 없구나. 왜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지? 라면서 막 98년도에 시작해갖고 2000년도까지는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자금도 충분해지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1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약간 먹구름이 끼치고 좀 불안한 생각이 하나씩 둘씩 들고, 뭔가 그것이 조짐으로 나타나요. 현금으로만 결제를 하다가 이제 현금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어음을 또 받기도 하고, 어음을 내가 빌려서 쓰기도 하고 내가 대신 박아주기도 하고, 2002년도 지금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한참 붐을 조성하고 있지만, 그때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6월 30일에 이렇게 개최가 되지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희들은 1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날이 추석이나 설날이 아니고 초복, 중복, 말복입니다. 이 초복, 중복, 말복이 삼시절에 1년에 먹는 반절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가장 큰데, 초복을 불과, 그때 당시에 초복이 7월 11일인가 했었어요. 초복을 불과 이틀 앞두고 대형 사고가 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음 8억 7천만 원짜리가 부도가 납니다. 아무리 뭐 승승장구하고 잘 됐다고 그러지만 일시에 8억 7천만 원이 부도가 나니까 도대체 눈앞이 캄캄하고요.
정말 나한테 매일 와서 문안 인사드리고 잘해보자고 인사했던 사람들, 사료유사에서 쫓아오지요, 제약유사에서 쫓아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같이 잘해보자고 형님, 사장님 했던 사람들이 일시에 등을 돌립니다. 정말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이제 거기서부터 닥칩니다. 근데 한 줄기 빛이라고 그럴까, 어떤 사람이 저하고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 사람인데 와가지고 저한테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회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하지요. 회복을 해야지요.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기가 토종 병아리 한 25만 개, 26만 개를 확보를 했는데, 내가 이놈을 당신한테 유상으로 줄 테니까 이놈을 사육을 해서 회복을 좀 하자. 분명히 그때 당시 불황이 이렇게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업계가 불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중하고 귀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요. 빨리 회복하고 싶은 생각만 들고, 나한테 저렇게 처참하게 손가락질 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다시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앞서요. 그래서 그냥 고맙다, 같이 하자. 그럼 사료는 어떻게 할 거냐? 자기가 사료 대리점을 하는 친구를 데려올 테니까 같이 해보자. 네, 매주 3만 수씩을 이렇게 사육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매주 3만 개가 들어가고 또 3만 개가 들어가고 또 3만 개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3만 개 아무 숫자도 아니지만 그때는 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료는 제일 처음에는 잘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요. 근데 불과 한 4, 5주가 지나고 나니까 사료가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끊겨요. 여신이 꽉 찼다라는 거예요. 여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료 한두 액이 꽉 차서 이제는 더 이상 못 나간다 이거예요. 그럼 못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다 죽이라는 얘기냐? 담보를 좀 제공을 하자. 옛날에는 역적이 잡히면은 3족이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업계에서 나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양계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은 옛날에는 3족을 멸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3족이 망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본가, 처가, 의가 사정없이 끌어들여요. 일반적으로 농업 중에서 뭐 벼농사가 됐든지 양파가 됐든지 배추나 무가 됐든지 이런 사업을 하다가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면 그냥 엎어버리면 되잖아요. 추가로 뭐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하늘의 햇빛과 밑에서 흘러나오는 거름과 그 물만 가지면 성장을 하는데, 이 축산업 특히 양기업 다 마찬가지로 사료를 하루라도 안 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잖아요. 여태까지 투자했던 것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엄청난 사회적 공해와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다 동원을 해서 현금도 다 동원을 하고, 그냥 그 육아집지도 조금 어떻게 빌리고 처갓집지도 좀 빌리고 본가는 바를고 동생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맞고 막습니다. 하루에 사료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주말에는 4천, 5천이 들어가요. 매일매일 들어갑니다. 여신이 꽉 들어서니까 현금이 아니면 사료가 안 나옵니다. 사료가 안 나오면 농장에 있는 닭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면 여태까지 투자했던 것은 다 그만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 농장에서 닭 임대를 해서 그 대행을 해서 키우는 사람들의 불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스로 토요일 날 이렇게 마감을 하고 나면은 주일 날은 대세상입니다. 최소한도 사료 걱정은 안 하고 주일 하루만큼은 빚쟁이들은 안 쫓아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고비를 가스로 넘기나 했더니 출하 일령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담보 1차, 2차, 3차 담보 설정을 하고, 집 설정하고, 농장 설정하고, 육아집, 처갓집, 친가집 있는 사람, 친구들도 가까운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다 동원을 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해놨는데 가격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러나 폭락입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했거든요. 폭락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갈 길이 없어요. 사료를 대줄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루에 5차, 6차, 만수, 2만수를 갖다 팔아도 그날 사료 먹이기가 힘들어요. 가격이 폭락이 되니까 더군다나 유상으로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것을 다 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 5, 6만 개를 사육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 반절 정도를 팔아서 냉동 경비되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냉동을 하려면은 일단 잡아서 도계장으로 가야 되는 운송비가 필요하고, 도계장에 도계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냉동 창고에 들어가려면 박스가 필요하고, 또 운송비가 필요하고, 냉동 급냉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나온 소득 가지고는 냉동하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료값만 한 7, 8억이 또 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유일한 희망은 냉동닭이라도 있다, 나한테는. 이것이 한 6개월이나 1년 후에 좋은 시세가 올라오면, 항상 양계 산물이라는 것은, 농산물이라는 것은 그 일반 공산품하고 다르게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것이 주기는 조금 있을지언정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팔으면 적어도 매덕은 종잣돈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 돈 가지고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 오로지 희망은 그거였습니다. 6개월에도 가격이 안 오르고 1년이 돼도 가격이 안 올라요. 1년 6개월 정도 되니까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냉동 창고에서 풀어서 일단 팔았어요. 일부 좀 팔았어요. 좀 숨통이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10,000개, 20,000개 정도 팔으니까 그나마 우선 다급한 것은 좀 막을 수 있고, 빚쟁이들 이렇게 오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뭐 엽서가 왔는데 출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빚은 졌어도 빚진 것 때문에 이렇게 경찰에 오라고 할 리는 없고, 근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가 이제 엎친데 겹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냉동닭 유통 기간이 2년에서 1년 6개월로 바뀝니다. 정부 법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근데 이미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당연히 2년 일 것이다 하고 이제 이걸 갖다 팔아서 종잣돈을 해가지고 우선 다급한 거 갖고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1년 6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지금도 1년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량식품 단속법에 걸린 것이고, 제가 유통기간이 지난 닭을 부정유통시킨 걸로 고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깜깜해요. 이것이 오로지 나의 희망이고 나의 빛이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당장에 그건 그만두고 당장 구속될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양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하림이나 동우나 체리브로나 이렇게 대형 그 계열사들하고 상당한 유대감을 갖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하림에서 그 고위층에 있는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는 들었다. 근데 우리가 한 2년 정도 불황에 허덕이다가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뭔가 기지개를 펴는데, 니꺼탁 이거 부정식품으로 고발이 되고 이것이 신문에 노출이 되고 방송에 나오게 되면은 그나마 이 조금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것에 찬물을 끼얹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예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를 됩니다. 검찰 검사가 와가지고 충분히 공감을 하겠다, 이해가 간다. 그리고 제가 어려웠던 얘기를 다 들어주니까 들어보니까 공감을 가고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법이다, 어떻게 할래? 너 이거 저거 재판, 공식 재판에 가면은 형을 상당히 받을 텐데 대안이 없냐? 내가 무슨 대안이 어떻게 있을까요? 네, 옆에서 한 친구가 잠깐 만나자 그러더만 그 포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를 하라는 것이냐? 냉동닭을 다 포기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냉동닭을 포기할래? 아니면은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받을래?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받아도 냉동닭은 이미 유통기간이 지나서 못 판다. 그러면 답은 나와버리잖아요. 빨리 포기를 해버리는 게 좋잖아요. 다행히 제 진심을 충분히 알아주시고,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렇게 내리고, 그 대신에 이것은 빨리 없애자. 우리가 보는 앞에서 없애자. 없애는 방법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가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 일반 개 사육하는 곳에다 이렇게 그냥 헐갑에 줄 수도 있는데, 워낙 양이 많으니까 이것이 나가서 또 유통될 수가 있다. 소각하려면 비용이 한 4천만 원 든다. 근데 우리가 특별하게 특별 좀 고민을 해서 매몰 처분에 이렇게 하겠다. 매몰 처리비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더라고요. 5톤 트럭으로 11대입니다. 냉동돼 있는 닭이 5톤 트럭으로 11대. 11대를 갖다가 구덩이를 파고 매몰을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냉동비가
4천인가 7천인가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납니다만 아무튼 한 5, 6천 정도 됩니다. 이것은 냉동비가 없으니까 법원에서 집행을 하니까 원래는 냉동창고도 돈을 안 주면 안 내보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집행을 하니까 꼼짝없이 내보내고 제가 각서를 2년 후 이렇게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5톤 트럭으로 11대를 끌어다가 전부 다 메모를 해버립니다. 이게 엎친 데 겹치는 거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약품 상사하면서 연명을 했던 것에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약품도 공급을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날라오기 시작한 것이 제가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웬만한 가정에서 이것 하나만 날라오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법원에서 날라오는 연애 편지가 아니고 그 경매, 압류, 통보 이런 것이 날라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막 2-3건씩 날라와요. 엄청나게 날라와요. 이거 혹시 누구 이것 가서 조금 본부장님 이것 몇 개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요 100장도 넘어요. 엄청나게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경매 통보가 나가 이미 압류는 다 돼 있고 경매 통보가 나가게 되면은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이제 인터넷에 다 떠버리잖아요. 그 경매 일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신문에도 다 나오고 제 이름 여기 보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통지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감당할 수 없어요. 못 견디겠어요. 근데 이런 그 부동산 경매는 그런 데도 봐줄만 해요. 근데 정말 잔인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유체동산 경매라는 겁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런 것을 겪다 보니까 좀 알아요. 유체동산이라는 것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이것이 유체동산이더구만요. 텔레비전, 냉장고, 피아노 이런. 여기에다가 빨간 딱지를 붙이고 압류를 붙이고 경매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물론 다 해봤자 몇백만 원이 안 돼요. 감정 나고 그러면은 텔레비전 그것이 얼마나 나가요? 냉장고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을 주고 압박을 줘서 어떻게든지 빚이라도 사채라도 끌어서 갚으라는 그런 압박의 수단이거든요. 유체동산 경매가 딱 떨어지는 날에는요, 우리 집으로 그 5톤 탑차가 들어옵니다. 뭐 가전제품을 싣고 갈 탑차가 들어오고 또 그것을 이렇게 나르기 위해서 사다리차가 또 들어옵니다. 뭐 건져서 이렇게 와야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그 7, 8명, 12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막 방 안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합니다. 그걸 구경을 오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하고 이웃이 구경을 하고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계속 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자살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말로는 죽을 마음과 죽을 결심을 가지면 무엇을 못하겠느냐라고 얘기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가니까 뭐 돈을 빌릴 때는 한 곳도 없어요. 저는 신용불량자, 제 안식구도 이렇게 다 나오니까 신용불량자, 은행 등급 10등급, 제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아들도 전부 다 그 힘드니까 그전에는 정말 잘 나갔을 때 생각을 해서 대학은 어쨌든 보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이제 등록금 대출을 받습니다. 정말 그 창피하더라고요. 그 뭐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한 200~300만 원 등록금 받는데 이것 찍으시오 저것 찍으시오 쓰시오 뭐 왜 이렇게 서류가 복잡해요. 그냥 창피해서 도장 주고 다 쓰시오. 이게 대학 등록금 대출은 한 2년이고 3년이고 졸업 후에 갚는 줄 알았어요. 근데 6개월짜리예요. 6개월 후에 갚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요? 불과 몇백만 원도 갚을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전부 다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 애들 2명, 3명 있는 애들 전부 다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얘네들이 다 감수하고 그래도 등록금이라도 좀 맡기자 그래가지고 2학년을 마치고 전부 다 군대 가니까 그래도 조금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나름대로 아르바이트하고 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빨리 너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죽을 수는 없지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생명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적립식으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액수를 많이 넣어서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타는 적립식이 아니고 보장형이 있더라고요. 액수는 적지만 그 대신에 적립이 되지 않고 사고 났을 때 보장을 받는 보장형으로 생명보험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죽어도 최소한 생명보험은 상당 부분 탈 것이다. 그리고 안 식구와 애들한테 은연중에 교육을 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빚이 많은데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 만약이다, 잘못했을 경우에 땅도 있고 집도 있다. 어쨌든 설정은 다 돼 있지만 이것을 유산으로 받게 되면 부채도 승계가 된다. 상식이거든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으면 부모가 진 부채까지도 유산 상속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유산을 포기를 해버리면은 부채도 역시 포기가 된다. 법적으로 부채를 갚을 필요가 없다. 혹시라도 보험이 들어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로 생활 터전은 잘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은연중에 교육을 시킵니다. 기회가 한 번 왔습니다. 1월 달에 정읍에 이렇게 가는데 눈이 얇게 왔어요. 근데 이제 아스팔트는 눈이 좀 녹았고 약간 커브가 있는 다리가 있는데 굉장히 빨리 다녔거든요. 제가 우리가 흔히 저희 교회에서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이게 저희 교회의 이제 표어 아닌 표어인데, 살면 좋고 죽어도 좋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적어도 나는 죽어도 우리 가족들은 보험금이 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운전을 과감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웬만한 길 100km, 120km 다녔어요. 오히려 이것이 나한테 희망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에 보던 아버지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아요. 가족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본능이 있잖아요. 저도 별 수 없는 아버지고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다리에 들어서자마자 과속으로 가다가 이 아스팔트는 좀 녹아서 얼지가 않았는데 다리는 얼어가지고 거기에서 휴전이 돼버리는. 제가 코란도를 타고 다녔는데 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바퀴, 3바퀴 돌아서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차가 물속으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이미 물이 모가지까지 찼어요. 쳐다보니까 문을 열려고 보니까 이 뻘에 차가 틀어박혀가지고 문을 열리지도 못하고 그리 막 약간 그 깨진 유리창 사이로 막 그 물이 들어와요. 이제 죽었어요. 꼼짝없이 죽었어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고 보험도 들어놨는데 왜 이렇게 겁이 나요? 아,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캄캄하고 큰일 났다. 이제 가는갑다. 순식간에 불은 차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 잠시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정신을 깨고 나니까 내가 우리 애들하고 정말 그 동해 해물탕 12월 31일 날 거기 가서 같이 정말 그 같이 먹고 얘기하고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지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이 코란도가 이렇게 엔진 쪽은 이렇게 깊이 무거워서 들어갔지만 이 코란도가 문을 뒤에서 열잖아요. 뒤에서 여는데 바깥에 빛이 보여요. 위쪽으로. 물은 막 차가지고 오는데 빛이 보여요. 근데 혹시라도 코란도라는 차를 타본 분은 계실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밴을 타고 다니니까 화물 적재함이 있고 앞에 운전대가 있거든요. 운전대하고 화물 적재함의 사이에 봉 2개가 있습니다. 짐이 이렇게 넘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봉을 2개를 단단한 것을 이렇게 해놔요. 근데 저는 봉이 있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이 꼼짝보다는 봉이 워낙 단단해가지고 꼼짝을 못하. 이제 문은 안 열리고요. 물은 들어오고요. 꼼짝없이 불과 1, 2분 안에 이제 죽어요. 근데 발을 이렇게 거꾸로 들어 넣어서 운전대 벗어나서 이렇게 허죽이다 보니까 발이 쑥 밀려나가요.
진짜 생각하는 것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하루에도 뭐 10시간, 15시간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좀 피곤해요. 그럴 때는 차를 옆에 받쳐놓고 아무 때고 좀 이렇게 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근데 그 봉이 의자 뒤를 가로막아요. 의자를 넘어지게 못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봉을 빼버렸어요. 봉을 빼면은 의자가 핸들만 들으면 뒤로 빡 넘어가요. 그러면은 옆에다 받쳐놓고 잠깐 그래도 쪼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누워서 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봉을 뺐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발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발을 이렇게 휘두르는데 그 봉이 없어요. 그런데 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봉을 뺐구나. 내가 봉을 뺐구나. 이런데 불과 며칠 전에 뺐거든요. 근데 봉을 안 뺐으면 꼼짝없이 죽어요. 근데 봉을 뺐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발로 그 뒷문 유리를 찼더니 깨져요. 그래가지고는 정신없이 이미 물은 몇 모금 마시고 진흙탕 물은 몇 모금 마시고 정신없이 유리를 박차고 이렇게 차 위에 올라섰는데 이 국도라 차가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차가 뒤집어지는 모습을 뒷차도 보고 옆에 차도 다 봤어요. 주변에 차들이 이렇게 엉겹결에 이게 그 유리를 깨고 머리를 들으니까 불과 높지는 않더라고요. 차 위에 딱 서니까 물이 여기밖에 안 차요. 아, 살았구나 생각으로 이렇게 고개를 들었더니 아이고 주변에서 막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야, 살았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와요. 근데 또 그때는 또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으로 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추운지를 몰랐는데 다시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추워요? 얼음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이렇게 허덕여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를 끄집어내놓고 보니까 견적은 한 900만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죽음의 고비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를 지켜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구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 차는 그냥 맡겨놔버리고 그때 바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일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보자 다짐을 하고 죽으라고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냉동딱 그 남은 거 전부 다 묻어버리고 나니까 빚이요 한 18억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빚이. 농장은 한 7개, 8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농장을 다 팔으면 18억은 됩니다. 하지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다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한 곳에서 이거 경매 신청을 해버리면 3억짜리가 5천만 해도 나가버리는 것이고 2억짜리가 3천만 해도 나가고 끝나버립니다. 일일이 빚잔치를 했습니다. 전부 다 오라고.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신용은행 돈 이자 나가는 돈이 없었어요. 사채는 없었어요. 오로지 있는 것은 사료회사, 제약회사, 부화장, 종괴장 이런 곳에서 거래를 하다가 이렇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저 사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말로 선수는 아니다. 언제라도 갚을 사람이다라는 인식은 다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농장 하나를 남겨놓고 전부 다 이렇게 헐값에 나름대로 처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빚이 한 반절로 줄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이렇게 양보를 해주면은 설정을 해지해 주십시오. 이 사람한테 양보하면은 염려를 해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그 일이 그 사고가 난 뒤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욕심낼 것이 아니다. 구조조정을 안 하면은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 농장 한 7개, 6개 되는 놈을 전부 다 처분을 했어요. 빚이 한 반절로 줍니다. 그 해가 2004년이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갑니다. 2004년인가 5년에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항존직 투표를 하는데 정말 하기 싫은 장로와 권사의 피택이 됩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나름대로 장로나 권사가 되면은 일정의 그 헌금을 하는 것이 이렇게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빚만 잔뜩 있는 놈이 장로가 되면 뭐하고 권사가 되면 뭐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2005년도 장로 임직을 하고요. 정책당회를 12월 달 초에 하는데 저희 목사님이 저를 부릅니다. 목사님 임기가 2년 남았어요. 은퇴 2년 남았어요. 2007년도에 은퇴를 합니다. 근데 은퇴 자금을 상당 부분 좀 마련해 놨어요. 근데 갑자기 교육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가지고 없는 돈에 땅을 한 400~500평 사고, 네. 400~500평 사고 이렇게 그 교육관을 짓다 보니까 또 빚을 많이 졌어요. 빨리 바치라고 그러니까 축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회계 장로로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빚이 3억이 있었는데요.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로 되고 난 지 2년 만에 은퇴를 하시는데 그 빚 하나도 없이 목사님 아파트도 구해드리고 자동차도 사드리고 일정 부분 이렇게 현금도 마련해드려서 은퇴를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2006년 첫 주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1월 달에 권사님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오다가 이 아시아버스, 제가 사준 아시아버스가 고장이 났는데 이미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 차를 처분을 하자. 당회에서 결론이 났어요. 이 예산을 만들어서 이것을 차를 사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긴축 예산을 짰잖아요. 어쨌든 그 목사님 은퇴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제가 11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뭉터기로 차도 사드리고 뭐 버스도 사드렸지만 제때제때 11조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한이 됩니다. 근데 11조 할 여력이 없었죠. 11조를 꼭 하고 싶은데 제가 이 차를 가지고 11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관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일남성교에서 육남성교, 일여전도에서 팔여전도, 장로회, 권사회. 여기서 50만 원씩만 헌금을 하게 합시다. 물어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하고 현대캐피탈과 지금 협의를 받습니다. 3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50만 원씩 헌금한 거에다가 내가 조금 보태서 차를 사겠습니다. 심장로가 어려운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것은 목적헌금이나 차량헌금이 아니라 제 11조로 목사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느님만 합시다. 그래서 60개월 61만 2천 원 정도씩 이렇게 60개월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원금하고 이자가 다 탕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1조를 정말 계획된 11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도 철저히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못 갚아도 그것은 철저하게 갚았어요. 60개월 다 마무리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요, 제가 재정부장을 5년 했는데 5년 사이에 재정이 5억에서 10억으로 2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10% 20%밖에 안 늘어났는데 재정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2010년도가) 저한테는 참 소중한 해였습니다. 두 가지의 큰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2010년 5월 30일이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 다음에 11월 2일이 극동방송 익산본부의 스튜디오를 개설하는 날입니다. 그 91.1MHz 호출부호도 허가받고 미륵산 꼭대기에다가 송신탑도 세웠지만 스튜디오가 없어가지고 방송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스튜디오를 하나 하려고 보면 보통 뭐 1억이나 2억 전세금에다가 뭐 리모델링비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그보다도 먼저 5월 30일이 그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인데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좌석이 700석인데 700석을 못 채웠다. 이것이 아쉽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앞에
집 2개가 가로막고 있는데 저거를 뻥 뚫지 못해서 아쉽다. 우리 교인이 내 다음에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그 간사를 보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할머니가 집을 팔고 싶다라는 거예요.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빨리 얘기할게요. 4,500에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500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살림살이가 조금씩 좋아졌어요. 코란도를 타다가 사고가 몇 번 나니까 좀 단단한 차, 좀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미 신용이 형편이었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도 유상으로는 못 사요. 현금 아니면 못 사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차를 하나 사고 싶은 생각에 한 4천여만 원 정도 저축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4,500만 원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인쇄소를 하시는 집인데 그 앞집을 가서 그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1억 2천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4,500만 원짜리는 내가 하고 1억 2천만 원짜리는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계약을 일단 4,500에 하고 우리 그래도 그 어부인한테 허락은 좀 맡아야 되겠잖아요. 저 친구가 계속 그 앞에 뻥 뚫리는 것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고 내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야, 앞집은 꿈에도 그리던 뻥 뚫게 생겼다. 앞집은 1억 2천에 계약을 하기로 했고 뒷집 할머니 집은 4,500에 계약을 했는데 내가 너도 모르게 4,500만 원, 4천만 원짜리 기아 모하비를 살라고 짱 박아놓은 돈 이놈으로 저기 할머니 집을 계약을 했다. 감동받을 일이잖아요.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하려면 2개를 다 하고 아니면 큰 것을 해야지 그 조그마한 것 하나 했다고 자랑하냐. 참 그지없이 부끄럽고 창피해요. 네 편이 국다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그 당회 결의에 거쳐서 앞집을 계약을 하러 갔는데 이분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들하고 물어보니까 아파트라도 하나 사야 되는데 1억 2천만 원 가지고는 아파트 못 사니까 조금 있다가 내가 돈 더 벌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정해도 안 돼요. 목사님이 돼도 사정이 안 돼요. 근데 사고가 또 터졌어요. 500만 원에 계약을 했던 할머니가 돈 5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그 불과 이틀 사이에 작전이 들어갔어요. 부동산 업체가 낀 거예요. 교회에서 어차피 사야 될 땅인데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받아줄 테니까 계약을 해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500만 원을 받아 들고 다시 할머니한테 갔습니다.